오늘은 CEO의 경영 성과급, 인건비 세무 이슈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테마를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업들 나름대로 이제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이제 경영 계획을 아마 많이 세울 겁니다. 네네네. 중소기업이라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대기업은 좀 더 규모가 크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반면에 네.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성과를 한번 분석하고 내년에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났으면 그 성과의 일부를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직원이나 주주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도 하게 되죠. 오늘 방송은 임원들한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영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 성과급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성과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성과다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평가를 하려면 평가하려는 대상의 지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네. 이 세 가지가 앞에 이 두 가지가 없는데 성과급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낸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비용을 만들자. 비용 만드는 방법에서 급여가 가장 효과적이다. 연말에 특정 임원의 급여를 원칙 없이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기업에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대기업에서는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되고 당초에 있던 규정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게 이제 아예 제도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때그때 이제 CEO가 직관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세무적인 이슈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때 세무적으로 이슈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법인세법에 보면 그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 성금 불산입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2.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3.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4.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비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예,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이 세무 로직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받아가면서 본인이 이게 과다하다, 부당하다 판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다하다,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익 처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은 누구 거죠? 주주 거잖아요. 네네. 주주에게 주는 행위, 이게 이제 이익의 처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성과급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 제도에 입각해서 주는 급부, 이건 이익 처분이 아니에요. 총론적으로 보면 이익 처분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급여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주주한테 줘야 될 거를 배당으로 주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인건비화하는 그럼 그만큼 이제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회사마다 다 급여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준에 보면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죠. 네네. 이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을 초과해서 주는 경우라면은 이것도 부당행위가 될 수 있다. 네. 특히 임원들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당국이 높은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네네. 의사결정을 해서 네네. 그 주주에게 해가 간다든가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상법적으로 보면 이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구세청 입장에서는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갈 거를 계속 인건비로 가져가게 되면 법인세가 그만큼 부당하게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검증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 번째는 그럼 아까 이거예요. 과다하다, 부당하다라는 판정의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네 번째죠. 네. 1번에서 그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과다하다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네 번째에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받아갔어요. 그럼 네. 그게 과다하냐 부당하냐에 대한 판단은 동일 주기에 있는 지분이 없는 임원들 또는 이제 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소액주주에 해당하겠죠. 네. 금액을 초과해서 가져간 경우. 예를 들어 같은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주주고요. 또 다른 이사는 지분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 뭐 이 이사의 연봉이 5천이다. 이 사람은 1억을 주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돼요. 뭐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특별히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는 부당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제가 예규를 보면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사가 일을 하는데 왜 누구는 1억 받고 누구는 5천만 원 받느냐. 그럼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받는 거냐라는 기준은 이제 과세당국이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대한 문제예요. 경영 실적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 업무의 성질, 1억을 줄 만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소요 시간, 책임의 경중. 그렇죠. 임원들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책임의 크기가 강도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법인의 재무 형용. 회사가 되게 어려운데 특정 임원에겐 계속 급여를 올려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법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건전한 사회적 통념이나 상관행위, 이건 이제 보통 동종업계라든가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판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많이 나눈 단어죠. 네네.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객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이다. 네, 사후 검증의 그 사람의 눈 잣대에서 아, 이런 것들이 문제다 되면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사실 건전한 사회적 통념이나 상관행위라는 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동일 주기에 있는 임원이라는 개념도 명확히 나와 있네요. 예,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 등재가 돼 있든 등기에 올라와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관식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세법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게 실질이라는 거예요. 실질. 예, 상법이나 이런 데서는 형식을 되게 중요시하죠. 상법에서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실제 그 임원이 역할을 못하면 임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2017년도에 굉장히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해당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2.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 유무. 3.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4.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5.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6.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여부. 대법원이 이 6가지를 들어서 급여가 부당행위, 급여의 부당성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그렇죠. 기준이네요. 이 얘기는 이제 이 6가지를 염두에 두고 중소기업도 임원의 보수 정책을, 배당 정책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막 예전에 임원 소득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그걸 우리 인체의 식습관에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식, 편식, 그렇죠. 뭐 과식, 야식, 편식, 야식, 과식, 편식, 야식, 폭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그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인건비 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대부분 경영 투명성이 검증된 기업일 공산이 커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기업은 이제 투명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결국 이제 기업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이게 이제 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그 특정인이 많은 급여를 받아간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특정인은 받아갈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근데 이제 영업이익에서 그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어느 정도 좀 일정해야지. 특정 한 해에는 많고 특정 한 해에 적고 이렇게 이제 일관성이 없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에 다른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들, 일반 임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동종 업계에 비해서 현저한 격차가 있다. 뭐 현저한 격차라는 것도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면 높다 낮다라는 판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만 살 것처럼 급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확 가져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급여를 누구든 이 기업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받아갈 수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규정에서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거는 이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규정이나 제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면서 보수도 증가했다. 이건 정당한 사유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부침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보수는 계속 증가한다든가 하는 거는 이게 건전한 사회적 통념하고 안 맞아요. 실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그런 행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5번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출자자가 있는 경우 배당은 해주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려면 나도 배당받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배당을 하지 않고 내가 배당받아야 될 거를 이런 성과급 형태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겠죠. 급여로 가져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본인의 성과급만 받아가는 경우도 법의 잣대에서 볼 때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같은 경우도 이건 누가 봐도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면 특정의 이익이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났어요. 고해에 맞춰서 인건비를 확 올린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넣은 거잖아요. 네. 이런 주관적인 의도가 명백할 때 경우에는 부인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손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앞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위반 사유가 돼 있을 때는 이제 언제 이게 비용성을 부인당할 수 있는 뇌관인 반면에 그럼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급여 지급 기준. 그렇죠. 네. 그 한도 내에서 지급 인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에 이사나 아니면 주주들이 실제 참여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절차적 정당성인 거죠.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세무당국에 조사 나왔을 때 부인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이건 세법에선 보나 마나예요. 세법에선 무조건 그 필요 조건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라고 하면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지급한 법인 자금은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부인당하는 거니까. 반면에 세법에서는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에서 형식을 갖췄으면 이건 또 법률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유효하다 그래서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와 또 세무가 다른 것처럼 또 상법과 또 세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상법은 주로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개념이라면 세법은 실질이 형식을 지배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세법도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어서 법에서 정한 것들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지 뭐 본인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경영성과에 특별히 기여했다라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법인은 당연히 뭐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도 증빙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적격 규정이겠죠. 적격 규정이고 그 규정에 맞는 성과를 실현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담당 본부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기여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실질에 위배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네 번째는 말씀드렸죠. 나와 특수한 게 있는, 특수한 게 없는 그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EO만 많이 받아가지 마라. 이거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주 배당을 미실시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성과상여금이 나가게 되면 이익처분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어느 정도 주주 배당도 실행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우리는 다 가족 주주인데요, 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가족 주주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족 주주지만 주주와 임원은 달라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이런 만약에 가족 주주인데 성과급으로 받아갔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는 배당을 피하려고 한 다른 주주에게 배당을 안 주려고 했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배당이 세금이 많으니까 인건비로 받아가면 이게 세금이 법인세가 준다라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주관적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많이 줄죠. 그래서 이런 식의 5번에서 가족 주주인데요.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과세 당국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늘상 일정하게 줍니다. 고정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고정급인 경우에는 이제 임원의 급여 테이블을 뭐 호봉제를 만들든가, 예, 그래서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1호봉씩 상승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뭐 2호봉, 3호봉씩을 대표가 결정을 한다든가, 예, 요런 이제 실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요런 형태의 제도가 구비돼 있어야만 손비를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CEO의 경영성과급 그 인건비 세무 이슈 중에 대법원 판례도 좀 찾아봤고요. 임원 인건비에 대한 송금 불살임 요건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손비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백문영 부사장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법상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과 세법상 임원의 보수 결정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